차량이 주차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 특히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전국 280여 개 해수욕장의 개장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역시 지난 3일 33개의 해수욕장이 일시에 개장을 했습니다. 한적하던 해안에 오랜만에 인파가 모여들면서 현지 주민들은 부푼 기대와 함께 걱정도 날로 커져간다고 합니다. 서해안 3대 해수욕장으로 불리는 태안 말리포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리포 관광협회장 전한수입니다. 말리포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주차 문제와 코로나 방역 문제가 걱정인데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에 위치한 말리포 해수욕장. 이곳은 면적 약 20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백사장으로 유명해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서해안 3대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말리포 해수욕장 해안거리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주말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보시다시피 해안 도로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주차 문제로 항상 이제 민원의 소지가 발생을 합니다. 또 주차 이게 차량 흐름도 원활하지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혼잡합니다. 2, 3년 전부터 말리포에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말과 성수기의 해안 거리는 주차장이 돼버렸는데요. 거리에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차주들 간의 각종 분쟁과 관광객의 보행 안전까지 말리포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차량이 주차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보행자들, 특히 어린이들이 항상 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관광객들한테도 많은 이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안거리의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주차 정리를 해보지만 관광객들과 얼굴을 붉힐 수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차들 막 많이 되면은 여기가 차가 도로가 복잡하니까 못 지나가니까 싸우고 막 그랬어요. 하나부터 칼국수 하나를 먹어도 손님이니까 그냥 우리들은 말은 못하지. 손님들끼리 막 또 우왕좌왕해. 그거 말리기도 힘들고 나름 덥고 죽겠어 아주 그냥. 진짜 주차장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 말리포 해안거리의 주차 상황에 대해 태안군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때 시점에서 들어왔는데 그 전부터 주차난이 조금 이게 너무 복잡하다. 그 해변에 차들이 뭐 불법으로 주차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민원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즉시 뭐 대응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리포의 고질적인 주차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말리포 해수욕장에는 현재 2곳의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해변에서 직선 거리로 약 250여 미터 떨어져 있어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 관광객들은 쉬러 왔는데 좀 주차장 멀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으려면 한 1km 이상씩 걸어 나와야 되거든요. 또 이제 한쪽 구석으로 가게 되면은 뭐 한참 더 걸어야 되고 또 관광객들이 그냥 몸만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여름철은 무조건 바닷가로 일단은 차를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 게 심리예요. 그리고 뭔가 자리가 비어 있으면 무조건 대려고 하는 거고요. 자리가 있으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말리포 주민들은 태안군에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해변 인근 태안군 소유의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회색 부분이 이제 공용 주차장이고요. 여기가 중앙이고 이쪽이 해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데가 요게 이제 군위지 땅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는 해변가 있는 상가들 바로 뒤에 있는 땅이거든요. 여기 한 450평인데 요거가 이제 쓸 수 있는 유일하게. 그래서 요 자리에 있는 건물을 좀 철거하고 요걸 좀 주차장으로 좀 확보를 좀 해달라는 게 이제 저희들 뜻이죠. 말리포 주민들이 주차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한 태안군 소유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해안거리 바로 뒷길에 위치한 태안군 소유지입니다.
한눈에 봐도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돼 보였습니다. 누가 좀 관리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쓰레기장이고 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여름철엔 또 이것 때문에 모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빨리 이거를 좀 정비해서 어쨌든 서로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주차장으로 좀 확보를 좀 해달라는 게 저희 주민들의 요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하루빨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태안군의 주차장 조성을 수차례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검토하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절차도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 어차피 그건 시간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지는 아직 않고 있고 이제 검토는 단계, 어떤 방향 정도만 정했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빨리빨리 좀 추진 좀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죠. 군유지의 주차장 조성은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 다만 올해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임시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상시에 그 희망무대 광장이 있어요. 거기가 한 80대 정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막아놓은 상태고 만약에 이게 차가 이게 만약에 복잡할 경우에는 그거를 개방할 생각입니다. 고질적인 만리포 해안거리 주차 문제. 일선에서 관광객을 맞이해야 하는 주민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 수년째 반복되어 온 만성적인 주차 문제, 자구의 노력을 해봤으나 뭐 지금 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영상에서도 앞서 보셨지만 현재 만리포 해수욕장에는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약 35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이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예. 휴가철에 많은 인파가 몰릴 때는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또 만리포 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가 3km 정도에 이르는데 이 주차를 하고 해변에 백사장까지 걸어오려면 뭐 짧게는 280m, 길게는 1km 훌쩍 넘게 이렇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해변가 도로 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특히나 만리포는 연간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는 태안 3대 해수욕장이거든요. 여기에 태안 해안 국립공원까지 있어서 매년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면 공영주차장이 넘쳐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해변가 쪽 도로를 막아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관광객들의 불편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해안가 가까운 곳에 군유지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주민들은 이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태안군은 수년째 뭐 검토 중이다 이런 답변만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번에 이제 저희 취재진이 취재를 진행하면서도 태안군의 입장은 그 전의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군유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 현재 군유지에 개인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서 건축물의 불법 여부, 또 임의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등의 법적인 검토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적인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최대한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법적인 검토하는데 뭐 수년이 걸리진 않죠.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만약 군유지에 불법적으로 개인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행정기관이 그에 따른 고발 조치 또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개인이 그 공유지를 매수했거나 또 임대를 하였다. 이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를 확인해서 조정하는 절차 또는 뭐 군이 다시 매입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태안군이 정확한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서 둘 중 어느 쪽인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태안군의 말처럼 법적인 검토가 끝났다면 어떤 사안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두루뭉실하고 미온적인 대응 방법이 오히려 오해와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태안군은 임시 주차 공간으로 제시됐던 해안가 광장을 극성수기인 7월 마지막 주부터는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밝혀왔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주차난이 하루빨리 해결의 돌파구를 찾길 바랍니다. 해수욕장의 개장과 함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와 맞물려서
철저한 방역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지요. 해수욕장 개장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280여 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했습니다. 말리포 해수욕장도 7월 3일에 개장식을 하고 관광객을 맞이했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144만 명 정도 방문을 해서 33% 감소를 하긴 했었는데 올해는 추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캠핑장이 조금 이런 거리두기 언택트 영향으로 인해서 유행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태안을 찾아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 이상의 관광객은 회복할 것이라고 지금 군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해수욕장은 약 280개. 이 중 약 10%인 28개의 해수욕장이 바로 태안군에 위치해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보유한 태안군. 때문에 해수욕장 방역 또한 올여름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m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수욕장 안심콜 서비스하고 이제 저희가 28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지금 2m 거리두기를 좀 유지하기 어려운 대형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20만 이상 방문하는 저희 꼬찌하고 말리포하고 몽산포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그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 부스 운영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올해 태안군 해수욕장의 주요 방역 수칙은 무엇일까요? 국내 모든 해수욕장 방문자는 안심콜을 이용해 방문 이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밀집도가 높은 3대 해수욕장은 발열 체크 후 입장해야 하며 해변에서의 취식은 전면 금지됩니다. 체온계로 손목을 이렇게 착용한 다음에 정상 체온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손목 밴드를 저희가 다양한 방역 지침들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태안 3대 해수욕장인 말리포 해수욕장. 평소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던 곳인 만큼 방역에 더욱 민감합니다. 비석의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생활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사장 내에서는 텐트나 취상일을 단속하고 있으니 텐트를 가지고 오신 비석객들께서는 야영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리포 관광협회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관리 요원들과 함께 방역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직접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발열 체크 좀 잘 해주시고 개장이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발열 체크 좀 잘 해주시고 방역 수칙 잘 지키는지 좀 신경 좀 바짝 좀 써주시고. 해수욕장 개장 이후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방역 계도 및 해변 정화 활동에 나섰는데요. 소독. 네? 손님들이 갔다 오고 오면 소독 좀 해서 신경을 지금 너무 심각해 사태가.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좀 해줄 거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쓰레기 같은 거 좀 가실 때 이렇게 좀 수거 좀 해서 가주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원래는 사각 정도 마스크 미착용은 물론이고 파라솔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할 거예요. 이렇게 좀 따라주시고 마스크 좀 철저히 해변에서 취식을 하는 사람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지키지 않은 채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도 종종 눈에 띕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하려고는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크게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일선에서 현장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관광객 폭증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 대책과 주 야간 많은 단속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방역과 안전관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말리포하고 몽산포에는 야간 인력에 5명씩 해가지고 10명을 추가하였고요. 안전적으로 위험한 해수욕장 10개에 대해서는 인력 2명씩 추가를 해서
총 20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안전관리원을 180명으로 확대를 하였고요. 지금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읍면 직원들 통해가지고 같이 그런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거는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또 늦은 시간까지 이제 관광객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거의 뭐 민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공무원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경찰력하고 저희 관광협회나 이게 민간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벅차죠. 예. 반가운 마음으로 관광객을 기다리는 말리포 주민들. 하지만 몰려들 인파로 인한 코로나 감염의 불안감도 교차하는데요. 해수욕장 개장과 본격적인 휴가철, 기대와 우려 사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여름 많이 좀 놀러와 주시고요. 불편한 거 있으면 저희 관광협회가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시는 관광객 여러분들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또한 지자체에서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해수욕장의 10%가 태안에 있다고 합니다. 뭐 상당히 많은 숫자죠. 한 해 3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에 걸맞는 철저한 방역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충남 지역 해수욕장이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방역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방문을 알리는 안심콜, 그리고 2m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착용입니다. 지난해 이용객이 15만 명 이상인 해수욕장의 경우는 체온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서 발열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 체온 스티커, 또 발열 등의 이상 증세가 없음을 확인해주는 용도로 손목 밴드를 지급합니다. 이 손목 밴드가 있는 경우에만 식당 출입이 가능하고요. 또 이용객이 30만 명이 넘는 말리포 춘장대 대천해수욕장은 야간에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내 식당,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떻습니까? 현재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에는 분명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안심콜을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안심밴드, 그리고 체온 스티커를 몸에 부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예. 하지만 반드시 강제하고 처벌해야만 더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코로나 재확산 위기에 대응해서 서로가 서로를 제재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예, 말씀처럼 개인이나 상인들의 방역 수칙 엄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행정에서도 해수욕장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들을 좀 폭넓게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난해 코로나 방역 관리 우수 해수욕장으로 꼽힌 강릉의 경포 해수욕장의 경우 1.8km 구간의 백사장 전 구간에 방역 울타리를 세웠고요. 12개의 출입구를 통해서만 해변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백사장에서는 드론을 띄워서 2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감시했다고 하고요. 이런 사례를 우리 지역에서도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라는 게 있죠. 사전에 미리 예약한 사람만 예약한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방역 관리가 좀 상대적으로 쉽고요. 또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파악해서 관광객을 분산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태안 바람 아래 해수욕장이 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는데요. 앞으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구 이동이 늘어날수록 확진자 증가 수도 비례합니다. 일일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이 최대의 기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엄중한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대전 사정 충남 지역민들의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사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숫자, 공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주민. 오늘은 2주의 낱말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대전시가 이 최초라는 낱말과 함께 전국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신 기자님, 어떤 뉴스였는지 혹시 추측 가능하시겠어요? 예, 저도 낱말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K-바이오랩 허브나 혹은 코로나19는 아닐까요? 네, 말씀하신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 일단 이 K-바이오랩 허브는요, 대전시가 최초로 정부에 제안을 해서 시작된 바이오 창업기관 구축단지죠.
예, 맞습니다. 국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형 바이오랩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의미 있는 최초는 맞습니다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대전시가 비수도권 최초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는 겁니다. 교회, 노래방, 학교, 그리고 논산 육군훈련소 집단 감염까지 이렇게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전시가 지난 수요일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최초로 거리 두기 단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대전시의 최대의 고비입니다. 확진자들이 주간 단위로 보면 계속 증가세 있고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7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당시에도 대전시에는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당시에도 대전은 오히려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완화된 새 거리 두기가 시행됐고 그 후 일주일 만에 상황이 악화돼서 서둘러서 거리 두기를 재조정에 나선 겁니다.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트여야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불안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7월 1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8인 이상 모일 수 있었잖아요. 저녁 시간 식당에 가보면 회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종교시설도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참석할 수 있고 또 예방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네, 게다가 최근 노래방 집단 감염 확진자의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잖아요. 전파력이 최대 2.6배 강한 델타 변이와 이 에어컨 바람이 만나면 확산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마스크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꼭 착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금처럼 간다면 이달 말에는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잠깐 숨통 트였던 일상의 고삐를 이제 다시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우리 지역이 또다시 최초 혹은 최대라는 낱말로 코로나와 함께 회자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2주의 숫자입니다. 네, 한 번에 헤아리기 힘든 이 숫자 2억 1000인데요. 여기에 담긴 의미를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다들 유령청사 기억하시죠? 예. 관평원, 그러니까 관세평가분리원 유령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세종시 이전 기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그리고 직원들은 아파트 특공까지 받아서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결국 입주할 기간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면서 유령청사라는 별칭까지 얻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 유령청사에 새 주인이 생겼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인데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대비해서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 업무 전반을 담당할 목적으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지난해 청사를 넘겨받은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입주기관을 물색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면 그 2억 1000이라는 숫자는 그 청사의 새 주인인 그 조직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관평원 유령청사의 새 주인을 알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연간 임차료 2억 1000만 원을 아끼게 됐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만일 민간 건물에 입주를 했다면 매년 건물 임차료로 2억 1000만 원이 소요될 텐데 그 세금을 아끼게 됐다는 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이런 입장을 보면서 저는 관평원 유령청사를 짓는데 171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건 잊은 건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170억 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해놓고 뒤늦게 2억 1000만 원을 아끼게 됐다.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의 당사자 측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관평원 사태 관련해서는 얼마 전 수사 50일 만에 뒤늦게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관세청과 관평원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요. 불법 청사가 지어지고 직원들은 부당하게 특공을 받아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음에도 아직까지 이 정도의 수사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늑장 수사다 혹은 부실 수사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171억 원과 2억 1천만 원 두 숫자 사이의 그 큰 차이만큼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박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평원 사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더 엄중한 눈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청년답게 당당하게 나누는 갑론을박, 청년당당입니다. 해마다 7월이면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여름 폭염보다 더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죠. 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오늘 청년당당에선 최저임금에 관한 열띤 좌담과 함께합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2021년도 최저임금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뭐 경영계하고 노동계하고 상당히 민감한 주제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 참 이게 안타까운 경우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작년에 발생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심각해지면서 지금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또 마찬가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일자리도 많이 줄고 또 이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만큼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논의를 매년 기준은 3월 31일 날 시작을 해서 6월 말까지 90일 이내에 확인을 해서 노동부에서 고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올해도 역시 적정 기간은 넘겨버린 상황인데요. 작년도 마찬가지로 또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에는 1.5% 인상된 8,720원에 최종 결정이 됐죠. 올해 역시 최초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1,800원을 처음에 제시를 했고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랑 동결, 그래서 8,720원을 얘기를 했는데 노동자 측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상징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 최저 생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우리 사회가 조금 흔들리는 부분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당장의 우리 목표이자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뭐 이해는 가지만 최저임금 1만 원이 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어디에도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냥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라는 뭐 그런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맞아서 얘기가 나온 거지. 최저임금이 왜 1만 원이냐?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비가 과연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게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그 비용이 2020년 기준으로 224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현재 지금 8,720원으로는 한 달에 주휴상까지 다 포함해도 180만 원이 안 돼요. 급여로는. 우리가 헌법에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 그 앞서서 적정임금을 얘기를 했거든요. 적정임금은 이 사람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이루지 못하는 최저임금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최저임금 1만 원 그런 가치를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정책 중에 소득주도 성장이거든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에 맞춰서 굉장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했어요. 16.4% 그죠? 근데 이게 2년 정도 지나서 실제 그 패널 데이터로 추적 조사했더니 한 27.4%에서 30.5% 정도 일자리가 감소했다. 그 팩트로 인해서 이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2020년도에 나왔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지금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때 너무 과도하게 해서 지금은 동결 혹은 삭감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때 이 정도도 못 올렸으면 지금 경제 상황에서 약자들은 더욱 더 힘든 상황이겠다. 우리 사회를 지금 한 20년 동안 주로 관통했던 정책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낙수 효과였잖아요. 네. 낙수 효과로 파이를 키워서 그 남은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래서 네. 파이부터 키우는 거, 기업, 대기업을 양성하는 것에 우리 정부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낙수 효과가 우리 소시민들에게는 오지 않았던 거여서 거기에 반해서 한번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소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게 소득을 주도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급여를 인상시켜서 그걸로 한번 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그때 경제 성장은 어땠어요? 굉장히 저는 안 좋게 봤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 지표가 다 나쁘게 나왔어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도 줄었고요. 또 52시간제로 인해서 지금 저녁이 있는 삶? 일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녁에 시간은 좀 있어졌어. 돈이 없는 그지꼴이다. 노동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 전에 한 200 정도 벌고 추가로 일해서 연장 근무를 해서 한 270 정도 받았어. 근데 그걸 안 주기 때문에 시간은 좀 남지만 그 밤에 나가서 저녁 때 나가서 대리운전을 뛰고 배달을 한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한 일반인들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더 많이 들었거든요. 최저임금이 지금 8,720원인데 이 부분이 올해 만약에 진짜 경영계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동결이 돼버리면 우리가 분명히 경제는 어려워도 물가 상승은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1시간 일을 해서 슈퍼든 편의점이든 가서 얼마큼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서 보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으로 영위할 수 있을 금액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최저임금 30년 논의하는 동안 과연 노동계를 제외하고 인상하자고 했던 측이 있긴 했을까 하는 경제가 좋았을 때를 포함해서 과연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그 경영계에서 그런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봐요. 정말 적과 협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조건, 일단 내가 낮게 불러놔야지 오는 걸 받아칠 수 있다. 이런 협상의 조건으로만 나왔다는 것 자체, 근로자 입장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이 이만큼 됐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는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나와야지 협상을 위한 진짜 이렇게 막 게임하듯이 그렇게만 나가는 건 저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많이 안타깝죠. 지금 15년 동안 14번을 인상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산업계를 거의 끌고 있는 20%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어려우신 분들, 소상공인, 5인 미만 기업 그 80%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뭐 300인 이런 거에 기준을 볼 게 아니라 진짜 5인 미만 그리고 50인 미만 중소기업 뭐 이런 분들을 따져봤을 때 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매우 어려워서 큰 폭의 인상, 10,000원 인상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영세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얼마든 조금이라도 올려야지만 된다. 그래서 10,000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럼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얼마였으면 줄 것 같아요? 지금 8,720원이잖아요. 네. 이제 9,000원 채우면 너무 좋겠는데 9,000원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9,000원 정도는 가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 서울대 경제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그 내놓았던 자료를 보면 그 중위 기준값과 평균 기준값을 다 해도 우리나라 결코 낮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평균
13위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기준은 아닌데 세계 추세를 말씀을 하시면 어쨌든 우리 사회에 그 지역별로 나라별로 물가 상승률도 따로 있을 것이고 환율로 적용했을 때 다를 것인데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최저임금 또 고용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조사 연구가 없죠. 노동계에서는 그 노동연구원에서 나왔던 그 자료들로 인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사용자 경영계에서는 뭐 한국경제연구원이나 뭐 서울대 그 경제연구원 뭐 이런 서울대 경제연구소 이런 자료 자기들한테 필요한 자기들한테 이익되는 자료로만 지금 계속 싸우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당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이걸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모든 산업, 모든 연령, 모든 분야가 최저임금으로 묶어놨다.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많이 동의를 합니다. 최저임금법이 1986년도에 제정이 돼서 법이 통과돼서 진행된 지 30년이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매년 이렇게 소모성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라기보다는 전면적인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정말 되는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5% 오른 결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향후 경기 회복세를 감안해 인상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018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폭은 제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노동자 측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이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는 의미와 함께 지방분권 실현과 또 지역 맞춤형 제한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경찰의 예산 업무 분담 갈등, 또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의 우려는 여전히 있죠. 오늘 집중 인터뷰 강영욱 대전자치경찰위원장 모시고 자치경찰제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치경찰제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예. 예, 많은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 위원장으로서 새롭게 시작한 제도인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사실 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격 시행하는 기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치안에도 적극 참여해서 공동체 치안을 완성하는 그런 시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만났던 한 현직 경찰분께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1945년 경찰 출범 이후 76년 만에 맞는 가장 큰 변화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크게 달라지는 게 뭔지 저희 입장에서는 감이 좀 잘 안 오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경찰 사무, 즉 교통이라든지 생활 안전이라든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기구를 둬서요. 치안 행정이 자치행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4월에 출범을 했잖아요. 예. 위원회하고 지금 사무국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지명하는 1인,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교육감이 추천하는 1인,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인,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인, 이렇게 7명의 그 위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위원회의 그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무국이라는 것을 두고, 사무국은 경찰에서 10명, 시에서 16명, 이렇게 해서 현재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치안 서비스 향상에 아무래도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던 치안 정책들이 이전보다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에도 그 경찰은 시와 협력을 해왔고, 시는 역시 경찰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찰 업무, 그 자치경찰 업무죠. 그 업무가 시의 업무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시와 경찰과의 협력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치경찰 제1호 시책이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게 1호 시책이기 때문에 여러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대전의 1호 시책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예, 쉽게 설명드리면 정신질환 관련 강력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당연히 출동을 해서 그 조치를 취하긴 하지만 장시간 이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치안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을 인권도 보호하고 치안 공백도 막기 위하여 응급 입원 지원 팀이라는 것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고, 응급 입원을 시킴으로써 신속하게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하게 되고 그분들의 인권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시책이라고 하면 예, 근데 되겠습니다. 이 1호 시책이 뭐 말씀 들어보면 충분히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시책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정책들은 사실은 지금껏 경찰 또 시와 잘 협조해서 교통사고 줄이기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인 아동 학대, 노인 학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 기존에 다 해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체계 고도화가 미리 준비되었기 때문에 정책상 1호 시책으로 한 것이지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다 정책으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혼선이나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 같은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점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어려운 거는 일단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별도로 이원 조직으로 떨어뜨려 놓지 않고 지금 일원화된,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경찰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재의 그 상황 속에서도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책에 있어서는 상호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서 시민들은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니까 더 좋은 치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네. 더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치경찰위원회, 이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광역 자치단체장이나 또 광역의회에서의 이 지명과 추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특정 위원이 독단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가 없고 위원회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추천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다 학계나 또는 법조계 또는 경찰, 그다음에 공무원, 또 교육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중립성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립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아쉬운 목소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치라고 하면 인사권하고 징계권이 핵심인데 이러한 권한들을 경찰에 다시 재이임하셨단 말이죠. 네, 이런 통제권을 이렇게 좀 스스로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저희들이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경찰의 인원이 많고요. 저희들이 살펴본 바 비교적 투명하게 경찰이 그동안 인사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그런 안전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오히려 저희들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한 과제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하면 시와 경찰이 더 협력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책을 서로 발굴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치안에도 참여할 수 있을지, 그런 노력들이 모이면 치안 사각지대도 없어지고 시민들의 안전이 더 담보되는 그런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잘 뿌리내려서 잘 시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대전교육청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2배가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들은 또다시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10원, 20원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시사인 대사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